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주용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합의, 다당제 시대 연화. 민주당과 야3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또 낮추고 그리고 비례대표 이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권력 야합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잘 가기 위해서는 좀 협로가 지금 많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제 개편안 박주용 기자, 이거를 왜 손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로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 현재 소선구 제도 하에서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이 20%의 득표를 로 당선된 당선자가 나오면서 이 사표가 지나치게 발생하면 물론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선거구제는 인력과 자금이 풍부한 거대 정당에 유리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지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해 당지도부 인사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한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주력해 왔는데요. 실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중앙선관위 쪽에서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비례성 강화는 말 그대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간 괴리가 커질 경우 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회가 꾸려질 수 없는 만큼 비례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선거 제도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또한 비례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대표성과도 연결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만큼 비례성이 충실한 선거 제도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대표성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비정규직 그리고 자영업자, 청년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집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할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한마디로 하면 다양한 민심을 반영을 하기 위한 거죠. 각 지역구에서 이제 한 명만 당선을 시키다 보니까 낙선한 그 의원들 이런 다양한 그 민심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 의도인 것 같은데 이번 이제 선거제 개편안 보니까 뭐 셈법이 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사실 뭐 국회의원들도 잘 모른다, 수학자가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딱 보니까 한마디로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박민호 기자 이 선거제 개편안 이해하셨나요? 지금 어떻게 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기사를 보면서 계산해봤습니다. 네. 제가 수학을 조금 하는데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까지 넣어서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기사 같은 거 보면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국회의원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심상정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기자회견 때 문제가 됐죠. 네. 잘 몰라도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여당이랑 야당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보면은 우리가 총선 때 보통 투표율이 한 60% 정도 이렇게 투표율이 나와요.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고 2명 중 1명이 뽑히면은 이제 51% 정도 되면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명 중 6명 중에 3명의 민심을 가져오면 당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역구에서 10명 중 3명만 찬성하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라서 이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의원으로 뽑게 되면은 투표를 많이 가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죠. 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당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정당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외된 계층, 네. 그 소수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기 탈락한 위한 민심도 반영할 수 그렇죠.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선거 구제라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정치권에서 당장 총선이 있을 때 자기들 의석이 주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갈등을 빚고 있죠. 그래서 각 당의 원내 대표들이 이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이름도 어려워요. 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인데 각 당의 원내 대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싸우는지 제가 자료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 지형이 자유민주 세력 대 반자유민주 세력의 이 균형을 깨고 한마디로 자유민주 세력이 3분의 1밖에 축소되지 않는 의회로 만든다.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좀 어려워요. 수학으로 이제 표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사실 뚜껑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뚜껑을 열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모래성을 이렇게 쌓았을 때 이제 하나씩 모래성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에 다 가져왔다면은 이번에는 한 번 가져오고 또 상대방이 한 번 가져가고 모래가 남았네? 한 번 더 가져오고 또 상대방이 한 번 더 가져오고 손이 큰 어른은 많이 가져오고 어린이는 조금 가져오잖아요. 이제 손의 크기를 그 정당의 득표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가 다 없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그런 비례대표자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리겠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정당의 득표율대로 이제 지역구를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게 100% 연동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50%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절반을 또 다시 1차 배분을 그 정당 득표율로 하고 나서 이제 또 나머지를 가지고 또 정당 득표율로 2차 배분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 석패율이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 박지원 기자는 이해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계속 설명을 듣고 저 나름대로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선거 연령도 좀 낮춰지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안을 냈을 때 이 선거제 개편안뿐만 아니라 석패율제 도입 그리고 선거 연령 18세 이하도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학제 개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학제 개편 추진이 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추후에 좀 더 논의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이 개편된 선거제로 21대 총선을 치르게 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지역구 의원수의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역 통폐합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석을 합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5당 체제하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대입해 봤을 때 하나와 하나는 20대 총선의 전국 정당 득표를 대입해 봤을 때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은 다 다르겠지만 최근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반영하면 새 선거제 개편 하에서는 민주당이 131석을 차지해서 현재 128석보다 3석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한국당은 현재 113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29석에서 19석으로 10석 이상 줄어들고 중요한 건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이 5석에서 15석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정의당만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지금 지역구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소수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의를 위해서 이걸 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이 박지원 기자가 다 그 의원들 인터뷰를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또 다 하셨더라고요.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제가 어제 28명 중에서 20명 가까이 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서 이제 지역구가 줄면서 통폐합이 되다 보면 이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런 식의 대답을 좀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해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4당 의원들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구가 통합돼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찬대 의원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개혁 법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 감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를 통폐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정개특위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개특위에서 이 선거제 합의안을 논의하면서도 이 정도 불이익은 감수하겠다는 것을 여야 4당이 이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다만 문제는 한국당에서 이 선거제 개편안에 따른 이 지역구 통폐합에 대해서 약간 그럴 리는 없다.
그럴 가능성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편안이 아예 통과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지역구 통폐합이 될 가능성도 고려치 않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제 개편안뿐만 아니라 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무감이 그렇죠. 당내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집권차 기간 동안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 그래서 개편안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고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가 통합될 수 있겠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로 나중에 의원수로 다시 충당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어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야 4당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처음으로 추인했는데 네. 그 추인한 결과 안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록 지역구는 통폐합될 수 있지만 권역별 비례로 다시 충원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대승적으로 추인을 하자라는 의견이 일단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올리고 끝이 아니라 이게 올리고 나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그 네.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렇게 추인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바미당이 문제잖아요. 거기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탈당 얘기도 나오고 아침에도 회의도 열리고 그랬어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선거제 개편에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정당인데요. 오늘 비공개 의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사퇴를 하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른미래당 안에서 그만큼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이 내부 파열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즉 미션을 주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를 방해하라 이런 식의 미션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이번 기회에 우파연합을 결성해서 다시 한번 정계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좀 협상이나 교섭이 의견이 오고 간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탈당 설이 또 이 설이 아니라 또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한국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제에서 이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 불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위헌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 거예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다른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의원 집정부제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약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 문제는 여야 4당이 한국당을 바라보는 입장은 지금 와서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여야 4당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한국당의 주장이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비교할 게 아니라 먼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오늘 또 주제가 이제 다당제 관련된 그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되면 지금 현재 양당제에서 다당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게 이제 정답으로 봐야 될지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가 그렇게 보편화될 수 있을지 박민호 기자 생각 어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독재가 아니라 이제 독재를 이제 지양하고 이제 소수 의견, 각각 개인들이 각각 집단과 단체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다 다당제로 돼 있고 또 정치가 좀 많이 성숙한 상태에서 다당제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당제가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화면으로 좀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CG 좀 틀어주세요. 보시면은 이제 투표 용지 관련해서도 어떻게 바뀌는지 화면으로 이제 나올 텐데요.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가 이제 분산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그래프로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쉽게 좀 이해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삼겹살 불판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양당 독식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불판이 다 까맣게 탄다. 네. 이제 불판 좀 갈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좀 소수당도 목소리를 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겹살이 잘 익는데 이제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밥도 좀 서글서글하게 잘 익어야 이제 국민들이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밥통도 좀 갈아보자는 거죠. 밥통도. 우리가 1987년도에 만들어진 지금 개헌 체제로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그게 한 2년 전이죠. 32년 전.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밥통은 골드스타 밥통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이니까 성능 좋은 쿠쿠나 쿠첸으로 좀 바꿔보자.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소수 의견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확대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같이 성숙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듯이 또 부작용도 있어요. 만만치 그렇죠. 않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제 비례대표로 인해서 이제 3분의 1 가량을 이제 뽑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국민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사실 공천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각 당에서 이제 뽑잖아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되면 이게 의원이 선출직인데 그럼 지명직이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2명 네. 정도는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원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공천이 사실 보면은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공천 한번 하면은 이제 인맥과 관련된 그런 공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게 주역이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당제로 가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부작용에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정당들이 좀 다당제로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연정이 그러니까 타협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전국이 또 혼란스럽게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제왕적 이 대통령을 이제 견제하기가 그렇다면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 그건 아닌가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이제 정치를 발전시키는 큰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는 의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의식 수준의 발전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패스트 트랙 가지고도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를 담보 잡아서 전체적인 민생 법원까지 막 담보로 잡고 있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팽배한 거 보면은 그 제도만으로도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성숙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국회의원분들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박수칠 쓰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다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다 욕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 의식 수준이 많이 낮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제도에 더해서 의식 수준까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좀 많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제 특권을 좀 많이 내려놔야겠죠, 먼저. 그래야 또 민주주의가 또 성숙하게 될 네. 것 같고요. 발언 하나하나도 좀 품위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주영 기자, 패스트트랙 어떻게 태울 수 있겠어요? 이 선거제로, 개편된 선거제로 내년 총선 좀 치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선거제 개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가장 키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 의총에서도 같이 이제 내부 파열음이 지속되면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되는 측면이 큽니다. 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이 공조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빠져버리면 이제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면 178석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178석이 전부 동의를 해야 본회의 표결에서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하지만 이 178석에서 한 명이라도 이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도 추진이 어렵고 법안 추진도 어렵게 되고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추인을 한다고 해도 바른당 내부에서 상당수 이상이 빠져나오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해도 이게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갈 수는 또 없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것도 또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 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오늘 뉴스토마토 박주영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헷갈리는 이 선거제 개편안, 이 정당과 국회의원들 간에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결이 아니라 이 타협으로 이 선거제 개편안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